20년 이상 벌써 이렇게 해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안 먹을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줄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좀 느껴졌거든요. 이런 속쓰림이나 어지러운 거 같은 것도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중복 연쇄 처방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약은 부정맥약입니다. 부정맥약은 간으로 대사가 되고요. 특히 위장관 부작용이 11%면 꽤 많이 보고된 약이기 때문에 미처 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으시고 다른 병원에 그냥 가서 위장약을 받으신 게 좀 아쉽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드실 때 그게 물이었나 혹시 뭐 자몽 주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호작용이 아까 간으로 대사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또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아주 약성이 강한 것들은 굉장히 약하고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사를 억제하니까 이 약이 세집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았을 가능성 등등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부정맥약을 드시는 주치의한테 상의해서 찾아가셔서 약을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용량 조절을 하셨다면 이어서 위장장애에 대한 약 같은 게 좀 불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자칫 고지혈증 약에 그런 근육통이나 두통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역시 약 부작용 의심을 안 하시고 또 다른 병원에 가셔서 진통제를 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무려 2가지 근육 이완제 또 편두통 약까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알이 어쩌면 근데 중요한 게 고지혈증을 끊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지혈증 약을 계통을 바꾸거나 잠시 중단했다 다시 드시면 또 근육통이 정말 부작용이라면 좋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주치의랑 상의를 꼭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가 또 빠질 수가 있었겠죠. 또 이 아마 진통제의 부작용과 연관돼서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으신 것 같은데요. 또 할 말이 많은 게 이 위산 분비 억제제 이 약은 말 그대로 위산을 분비를 억제하는데 아까 중요한 게 20년간 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위산이 20년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식도염이 심하거나 궤양이 심하거나 위가 헐었을 때 소화기내과 전문가들도 2개월 이상은 처방을 안 해요. 소위 이 약은 밑에 까는 약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 또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또 위 보호제로 위 점막 보호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용법이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다고 했는데 진통소염제가 혈압약을 좀 안 듣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셔가지고요. 역시 혈압약 드시는 분한테 내가 소염제를 드시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약을 바꾸시던지 조금 정말 주치의랑 깊이 있는 대화와 상담이 꼭 필요해 보이십니다. 네, 보니까요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이후에 다른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내가 또 다른 병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일단 약을 처방받은 곳에 상의를 해보는 게 좀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약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이 중복 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낙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 3가지 정도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추신경계를 다운시키게 되면은 졸음이나 혼란 그리고 균형 장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세 이제 고령 환자분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고 이것이 자칫하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되는 큰 위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장 쪽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소염진통제나 고혈압약, 당뇨약과 같은 약들이 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는 신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급성 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추신경계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약물들은 가능한 조절하시거나 배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기능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중에서 이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것을 필요시에 복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김광률 교수님께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사례자분이 이 그 뼈 건강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뼈 건강과 관련돼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약 자체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복용법에 대한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약제는 복용을 한 이후에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든지 약을 섭취하고 나서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복용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네. 제가 아까 위산 분비 억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게 칼슘이 위산이 많아야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 억제를 20년 드시면 칼슘 흡수가 안 돼서 골다공증, 골밀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듯이 노인은 나이 든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를 쓸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노인분들한테서 특별하게 더 주의가 필요한 약제를 노인 부적절 약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진통소염제, 두 번째가 항우울제를 비롯한 수면제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소화기계 약제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 부적절 약제를 내가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봉투나 처방전 갖고 와서 비교하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통증 완화에 즐겨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네, 이 진통제는 정말 많이 씁니다. 크게 2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관절통이 있거나 어디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는 걸 처방을 받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엔세이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의 주요 부작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기계의 궤양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약을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그러면 또 다른 약제를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의가 필요한 약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심장이나 콩팥 등에 무리가 가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진통제를 복용할 때 내 몸이 붓거나 혹은 속이 쓰리거나 하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또 이 소염 진통제를 또 말씀을 강조할 게 아까 붓는다고 했는데 이미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이게 폐로 넘어가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면 숨 쉴 때 쌕쌕 소리가 나니까 천식으로 오인해서 스테로이드를 또 처방을 받아요. 그럼 더 붓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주 옛날에 경험한 케이스인데 원래 천식이 있는 분이었는데 골절이 돼서 오셔서 소염 진통제를 투여했더니 천식이 막 악화가 되시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 엔세이드 그 소염 진통제가 뭐 위장도 있고 신장, 뭐 심장도 있지만 기관지를 이렇게 수축시키고 경련을 유발해요. 그래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2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처방약에 꼭 포함되는 위산 분비 억제제. 네,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받게 되면은 약으로 인한 위장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장 장애를 막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PPI를 처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PPI를 복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철분이나 칼슘을 저해해서요. 빈혈이라던가 아니면 골다공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곳의 병원을 방문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으시면서 또 PPI를 처방받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치통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또 위장약 PPI를 처방받으시는 경우에 중첩적으로 PPI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다양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미리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처방을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뭐 병원에서 준 거니까 당연히 한 알도 빠지지 않고 다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뭘까요? 항불안제와 수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먹는 항불안과 이제 수면제가 이제 같은 비슷한 계통인데 특히 이 반감기가 좀 긴 경우는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하는 소위 제트드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게 되면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숙취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밤새도록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 약에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고 어지럽고요. 휘청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 위험이 많고요. 또 먹었는데 잠이 안 오면 야금야금 반알인데 되게 작거든요. 알약도 이런 게. 그러면 반알 더 먹고 막 2알 먹고 그다음에 갑자기 급성 막 치매처럼 인재 기능 떨어지고 막 대소변을 못 가리셔서 응급실에 오시는
오시는 케이스도 아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성 인지 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래 드시게 되면 우리가 술을 엄청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었을 때 그런 뇌 기능 억제, 그런 기전이 이 약의 기전이기 때문에 뇌 기능을 엄청 오래 억제하니까 총명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력이나 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정말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데 너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수면제를 오래 드셔가지고 이렇게 수면제 드시면서 뇌 영양제 먹는 거, 네, 또 수면제 드시면서 아침에 속이 미식거리니까 소화제 먹는 거, 이게 뭐 전형적인 연쇄 처방으로 가는 거죠. 또한 뭐 노인들은 뭐 하지분환 장애를 악화시킨다, 뭐 전체적인 사망률이 높다,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이런 약들은 처방을 받고 또 처방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